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신문을 가지고 방학 특집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취준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해드리고 싶은 기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각 산업별로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좀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타이틀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당 기사를 검색하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관련된 내용, 취업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진로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 신문 기사에 관련된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으니까 일단 질문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뛰어볼 테니까요.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으로 산업직무 이해하기 시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유통업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대형마트, 아마 하반기 때 또 이마트고 롯데마트고 많이 또 지원하실 것 같아요. 대형마트 지금 굉장히 힘들죠. 출범 23년 만에 시장 규모는 40조 원을 넘어섰는데 성장보다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타이틀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뭐예요? 대형마트를 조금 발전하는 거를, 대형마트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 곱게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지금 안으로도 밖으로도 힘들어요. 밖으로는 또 이제 유통에 관련된 부분, 혁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온라인과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즉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마트를 지원하는 지원자야, 내가 롯데마트를 지원해, 홈플러스를 지원해, 어떻게 내가 전략을 펴야 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대형마트 시장 규모 40조 원 넘었다고 합니다. 이마트가 1993년 11월에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지난해 규모 40조 원인데 40조 원 돌파하는데 10년가량 걸린 것이다. 성장세가 꺾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10년도 들어서. 왜? 2010년도 이후에 법으로 영업시간 제한시켜 놓고요. 의무 휴업일 지정했고요. 신규 출점 시에 또 상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형마트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의 유통산업 규제 강화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은 확대되고 있어요. 대형마트는 성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담당자라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야 될까를 생각하고 기사를 보자는 거죠. 자, 정치권의 유통산업 규제 강화 움직임, 온라인 쇼핑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인 경우에 뭐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 시작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매장 차별화가 초점이래요. 그래서 홈플러스는 키즈카페, 체험학습관, 키덜트 쇼룸 등 특화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고 롯데마트도 양평점. 쉽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면 되죠. 그 스타필드 하남. 더 이상 마트는 일반 마트가 아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내는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파주 운정점에 놀이터야 대형마트야 라고 하는 이런 기사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사는 뭐예요? 쇼핑에 휴식을 접목하고 있다. 유통업계가 뭐 하고 있다? 통큰 투자를 하고 있다. 어느 곳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즐길 거리를 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유통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주 운정점을 어떻게 해놨는지, 롯데마트 양평점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가서 내가 직접 보고 느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거나 지방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하면 돼요? 블로그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올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글들 보면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좋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는 현재 저성장 힘들어. 그다음에 타 업태와의 경쟁 심화로 지금 제2의 업태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안정영 씨,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안정영 씨라면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역량 면접이나 아니면 임원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실제 자소서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선책을 써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사예요. 뭡니까? 대형마트는 변신 중이다. 자구책을 하면서 변신 중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첫 번째, 전통시장과 상생점포를 개설하고 판매 공간은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내놓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출점 규제로 인해 강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 그거에 대한 반박, 경쟁, 논리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의무 휴업을 월 2회에서 4회까지로 쉰다고 합니다.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롯데마트 양평점에 1층은 판매하지 않고 지역에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왜? 1층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에요. 임대료도 얼마나 비싼 공간이고 하지만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식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파격 점포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난해 8월 이마트 전통시장인 당진 어시장과 노브레드 전문점 중심의 상생형 마트 모델 선보였고요. 최근에도 청년 무슨 사업가들이랑 한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 모델이 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당진 어시장과 노브랜드가 이렇게 뭉쳐놓은 것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기사도 꼭 검색을 해보시고 가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움직임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롯데마트 1층 내줬어요. 그다음에 이마트 노브랜드는 지역 어시장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러한 지역과의 상생 움직임들은 마지못한 대응은 아니야. 마트 업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그래서 온라인점과 전문점으로 몰리는 수요를 어떻게든지 붙잡기 위해서 그래도 마트에 오셔야죠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마트의 경우 올해 1분기 적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예, 국내는 기존점 매출 부진, 국내 1분기 기존점 매출이 5.1% 줄었다고 하고요. 이마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기존점 매출이 2.1% 줄었다라고 합니다. 안 좋죠. 그렇게 해서 이런 파격 점포는 규제 대응 차원이기도 한 동시에 실적 부진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마트는 노브랜드, 롯데마트는 지역 주민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지역 친화 전략이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고요. 롯데마트가 최근에 쇼핑 일이 아니야, 휴식이야. 그러니까 휴식 공간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4세대 대형마트라고 해서 식음료 시설 강화하고 놀이시설 같은 거 강화해서 지금 홈플러스 광고 보면요. 여러분들 그 홈플러스 옥상에서 축구하고 있는, 미니 축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홈플러스 광고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뭐 우리 제품이 싸다, 좋다, 신선하다 이것은 이제 이런 광고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든 와서 가봐야 되겠네, 놀거리가 있네, 가면 쇼핑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 수도 있네 이러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새 정부는 결국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출점 규제가 기조기 때문에 이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어차피 이런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어떤 전략이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통대기업들, 이 기자는 유통대기업들이 조금 더 하는 게 어떨까? 왜? 이 지역 전통시장 등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소규모고 어려우니까 대형 그 마트들이 조금 더 작업책을 펼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땐 상생 협력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생 협력으로서 롯데마트 양평점 모델을 예로 들든지 아니면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지역 시장과 연계된 그런 모델들을 예로 들든지 해서 상생 협력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타당하게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예시를 같이 곁들여주면 훨씬 더 탄탄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 어떻습니까? 정부가 계속 규제하고 있어. 그다음 온라인몰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힘들어. 그래서 그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외국의 선진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존. 아마존.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아마존은 그냥 온라인 서점이었거든요. 근데 아마존 지금 어때요?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온라인 서점입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했더니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커머스 회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커머스 회사뿐만 아니라 소매하고 있죠. 유통하고 있죠. 유통의 혁신의 가장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아마존이죠. 그럼에도 아마존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에 무엇을 이기기에는 경험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 경험은 뭐예요? 내가 직접 물건을 살펴봐야 되잖아. 직접 활용해 봐야 되잖아. 직접 구매해 봐야 되잖아. 여러분들 물건 구매할 때 어떻게 해요? 직접 오프라인 가서 중요한 물건, 비싼 물건, 아니면 소중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직접 보고 온라인에서 사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그게 없잖아가 아마존의 한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오프라인에도 그 영향력을 뻗어가고 있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아마존이 어떻게 오프라인을 정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자, 우선 장난 같은 예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마존은 시애틀에 있나 봐요. 아마존이 또 시애틀에 있는 것 같은데 무료 바나나 스탠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와서 바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바나나 스탠드는 그 자체로는 지역 공원에 가깝죠. 무료 바나나를 170만 개나 뿌리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짜 바나나와 함께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늘었다. 즉 공짜 바나나를 준다는 뭐예요? 이 공짜 바나나를 주니까 사람들이 아마존 오는 것이잖아요. 체험하도록 오는 것이잖아요. 즉 아까 우리가 뭐였어? 대형마트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바나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래서 무료로 가까운 서비스로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마존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게 실제 여기 바나나 이게 스탠드고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나나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170만 개나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마존은 원래 온라인 서점이었죠. 근데 2015년도 11월에 오프라인 서점도 시작했습니다. 그냥 온라인에 있는 거 오프라인에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중고 서점이나 교보문고나 광화문고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아마존은 그게 아니야. 기존의 서점과는 조금 다른 서점이래요. 어떤 서점이냐? 아마존이 뭘 제일 잘해요? 데이터 수집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인기 도서만 비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서만 비치한다는 것이고 구매 이력, 이 사람이 무엇을 샀다, 그리고 전자책을 얼마까지 읽었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그걸 오프라인 서점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새로운 책을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원하는 책을 사는 일은 아마존에서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모르지만 내가 몰랐어. 근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또 새로 나왔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가 알려줘서 그런 것들을 비치해 놓는 굉장히 전략적인 서점이 바로 아마존이 내놓는 오프라인 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방식에 철저히 온라인에서 축적한 아마존만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전시를 해서 온라인의 노하우로 오프라인 시장에까지 진출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실제 오프라인 시장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소비자들이 샀던 책, 그 다음에 살만한 책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점에다 갖다 비치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아마존, 이게 좀 또 세간의 화제가 됐었죠. 프라임 옷장 서비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겁니다. 7일간 입어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유료 회원들한테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옷을 박스로 보내주고요. 그 옷을 내가 7일 동안 입어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박스에 넣어서 반송시키면 됩니다. 정말 획기적인 거죠. 온라인에서 옷을 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핏을 맞춰볼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옷을 살 때 저는 사이즈를 2개를 사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이즈라도 옷 회사마다 다르니까 저한테 원래 제가 입는 옷 사이즈, 근데 혹시 클 수 있으니까, 작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사이즈를 사서 2개를 입어봐서 맞는 거, 나머지는 반송을 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옷을 사람들이 사면 맞춰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게 하면 되잖아. 그 부분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미리 입어보는 행위가 가능하니까 온라인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아마존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프라임 옷장을 통해 이 경험을 가져와 버려서 또 잠깐 주는 게 아니에요.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줘가지고 더 나은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고,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씩 젖어내게 해서 결국엔 의류 산업까지 완벽하게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마존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게 사진이더라고요. 이게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 이렇게 박스가 오면 직접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 박스로 반송시키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 박스를 드론이 배송해 주더라고요. 정말 아마존은 유통의 혁명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뜨겁게 달궜죠. 아마존이 유기농 식재료 마트인 홀푸드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존이 유통에 관련된 부분, 식재료에 관련된, 마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 아마존고였죠.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마트 계산대 직원들 일자리를 빼앗기니까 직원들의 그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일단 이건 실패했는데, 더 큰 사실은 아마존의 고의 혁신이 바이런은 고객 만족에, 그렇게 굳이 우리 고객이 그냥 이걸 무인 계산대로 하는 게 뭐 그렇게 편리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못했다라고 이 기자는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나 월마트라든지 타겟 등 경쟁사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부분이야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홀푸드 또한 정책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유기농 식재료 엄청나게 유행했기 때문에 홀푸드 자체도 별로 큰 건 없어서 흔해지면서 경쟁력 약해졌죠. 그래서 아마존과 합병을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무엇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융복합이잖아요. 식품회사랑 유통회사랑,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 회사랑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사점이 남아있긴 한데 오프라인 마트 시장까지 잡아먹으려 한다는 아마존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정기배송 시장을 장악한 아마존이 조금 더 큰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존 홀푸드 인수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고요. 그렇다면 월마트는 가만히 있을까? 아마존의 최대 경쟁 상대는 이제 월마트죠. 월마트 또한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머스 당연히 반대 전략으로 합병하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시작은 제트닷컴이었다. 2016년도에 제트닷컴을 인수해서 다양한 온라인 유통 업체들을 합병해서 자체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는 아직은 좀 퀘스천이긴 하죠. 또 최근에 남성 보노보스라고 하는 것을 인수했다. 온라인 위주로 파는 회사다. 또 온라인 의류 소매업체들을 인수하고 있어서 아마존 프라임 옷장과 경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대 생태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대 생태계는 전체를 생각한 큰 그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뉴욕 타임스는
단독 회사이기 때문에 신문사죠. 언론사는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광고 수익에 굉장히 거기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에 인수가 됐나 봐요. 아마존에 인수된 워싱턴 포스트는 전체 아마존 생태계에 기여하는 그렇게 관련된 좋은 기사들을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아마존의 프라임 옷장은 거대 생태계를 구축한 대형업체가 아닌 소형의 의류 커머스 가게에 매우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합종 연행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직 경제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위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은 굉장히 좀 이거에 비했을 때는 규모가 작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의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아마존이 먹으려고 하는 부분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다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오프라인 시장 쪽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오프라인으로만 풀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 온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대형마트들이.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시켜서 이렇게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업체는 오프라인 생태계를, 오프라인 업체는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범하게 주면서 편입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온라인은 이미 점령을 했고요. 오프라인까지 점령하려고 한다. 월마트 또한 대결을 하려고 한다 해서 특히나 유통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아마존과 그다음에 월마트의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결국 유통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회사들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온라인 쪽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온라인 유통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 지원자다 아니면 백화점 지원자다 뭐가 되든 좋습니다. 이커머스 지원자다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대입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는 없을지 인사이트는 없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 스터디 주제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금융업에 관련된 기사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반기 때 또 많이 열리는 부분이 바로 금융업, 그중에서도 이제 은행에 관련된 채용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지금 트렌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이에요. 은행 보험 과세로 오토론 춘추 전국 시대다. 오토론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동차를 살 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자동차 한다 살 때 현찰로 다 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보다는 할부로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쪽 계열은 은행에서 별로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은행이 신규 시장으로 오토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볼게요. 김초롱 씨가 이제 차를 사려고 한대요. 근데 예전에 차 하면 다 캐피탈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캐피탈 아니 뭐 롯데캐피탈 이런 식으로 캐피탈사를 썼는데 요즘에는 훨씬 낮은 금리로 자동차 대출을 해주네. 어디서? 은행에서라고 해서 몇 프로? 연 3% 초반대로 지금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장기 저금리 기조에 지금 은행들이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결국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뭐예요? 예대마진 갖고 먹고 살아가지고 항상 비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먹을 거리를 찾는 거죠. 그게 무엇이다? 오토론이다. 자동차 금융이다. 그래서 기존에 오토론을 했던 캐피탈, 카드사항 등 이런 데가 원래 오토론의 자동차 담보 그런 대출 쪽의 텃밭이었는데 점점 이쪽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토론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캐피털과 카드사 등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자, 신한은행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카 대출에서 시세 조회, 매물 허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하나예요. 궁극적으로 금융에서도 플랫폼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우리한테만 대출만 받는 게 아니라 시세 조회도 할 수 있어, 뭣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대출해서 그 상품을 파는 게 목적인 거죠. 즉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세워 놓는 겁니다. 다음에 국민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은행도, KB하나은행도, 농협은행도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하나 만들어놓으면 다 똑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바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속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인 거죠. 그동안 그다음에 또 생명보험 업계도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생명은 S자의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있어서 또 이게 돈이 되니까 또 다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토론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이 자동차가 뭐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직접 내가 어디에다 자동차 회사에 내는 거예요. 기존의 캐피탈사는 내가 3사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할부금융사로 가서 할부금융사가 자동차 회사로 이렇게 돈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온토론은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죠.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캐피탈사는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예상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력을 갖춘 완성차, 수입차, 전속 회사. 그래서 보통 수입차들은 다 각각의 그 캐피털사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마치 굉장히 초반에 많이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다 따져보면은 싸지도 않은 그러한 전략을 좀 가지고 있죠. 그다음 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도 갈수록 커지는 대출 시장을 은행과 양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시게 될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때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러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신다면 아 지금 은행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 뭐구나. 은행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트렌드 중에 하나로서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또 새로운 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금융상품이 있을까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은행의 변신, 앞다퉈 펀드를 직접 만들어 판다. 은행에서 직접 만든 펀드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펀드를 팔고 있다. 스스로 펀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죠. 금융당국에서 대출 옥죄에게 대출 못하게 하잖아요. 사실 은행은 대출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그 예대 마진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으로 안 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아까 갔던 오토론, 지금 이와 같은 펀드 판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뭐 펀드 만들었다는 내용, 국민은행도 역시 펀드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도 역시 펀드를 만들었다. 우리은행도 이런 펀드를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현행법상 은행이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 일임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입합니까? 자산운용사, 증권사 전문 인력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별도 펀드팀을 꾸려서 펀드 구조를 짜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은행이 펀드를 직접 만드냐? 은행을 찾는 자산가들은 어때요? 여러분 은행이 예금을 한다? 안전이에요?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자예요? 약간 보수적이고 안전적인 투자자니까 어떤 성향? 안전 투자 성향이 강하겠죠. 근데 펀드는 사실 안전 투자이기보다는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향과는 약간 맞는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상품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상품이 없어서 우리는 이런 안전 투자형인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기존 수익 구조를 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때문에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 또 지금의 은행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먹을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오늘 아셨잖아요. 그렇죠? 오토론 하나 아셨고 직접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는 거 아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은행 속의 빵집이 은행의 이색 변신입니다. 사진 속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땡땡은행 점포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고대 지점이래요. 근데 딱 보니까 카페 같죠. 은행도 점점 사람들이 안 찾잖아요. 여러분들 은행 얼마나 가세요? 다 모바일로 되는데 ATM으로 되는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다음에 은행 영업점을 쇼핑숍 형태, 특히나 여기 뭐 도너츠 가게랑 우리은행이랑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은행 속에 커피 전문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마트 가시거나 뭐 이러면 그 안에 SC제일은행 있잖아요. 이렇게 쇼핑숍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은행들이 변신을 시도하는 이유는 온라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금융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온라인 때문에 이렇게 점점 점포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연관성 있게 최대한 만들어 놓는 전략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은행은 조금 더 나아가 복합 문화 공간까지도 조성해서 카페는 물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은행들은 뭘 갖고 있어요? 다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죠. 근데 어디에 갖고 있어요? 다 목이 좋은 곳에 갖고 있죠. KT가 뭐가 많아요? 부동산 자산이 많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은행도 분명히 부동산에 관련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팔아버리느냐 아니면 다양한 점포로 만드느냐 아파트로 만드느냐 이런 쪽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은행 쪽을 지원하셔서 그런 업무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커피 마시고 문화예술 활동까지도 하는 이런 은행의 변신이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은행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어떤 모습이 가지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떠한 혁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할 게 많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시중은행이 그렇다면 원스톱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스톱 서비스니까 은행에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아까는 은행에 대한 점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커피숍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은행의 규모가 조금 축소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복합 점포입니다. 원스톱 점포. 무슨 내용이냐? 모바일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단순 은행 업무만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안 가. 그래서 은행과 증권, 보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포를 고객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만 예대 마진에만 계속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자 외 수익, 금융권을 은행권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자 외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어떤 상품일까를 꼭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 외 수익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복합 점포를 만들었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KB국민은행이고 총 50곳에 달해서 전체 금융사 중 최대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도 역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총 45곳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은행도 22개인데 추가적으로 4, 5곳을 더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IBK 기업은행도 좀 느려요. 여기는 3곳 열었고 하반기에 3곳 출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92%가 은행과 증권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보험사 직원이 상주하다 보니까 복합점을 찾는 부분들은 그 고객들은 은행에서만 얻었던 그런 서비스 플러스 알파로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왜 그러냐? 비은행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금융사들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이걸로써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증권과 보험 등 타금융 계열사를 키우고 은행도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 판매 등 이런 다양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바뀌려고 한다. 하나죠.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 이자 외 수익을 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수익에 영향을 주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뭐 뛰어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증권사보다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은행 지점의 장점을 활용한 결과 금융사가 비은행 수익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비은행 수익 비중 40%까지, 하나금융도 역시 30%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고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또 인터넷 은행까지 가세해서 기존의 은행 가지고는 안 돼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그래서 계속 금융 쪽으로 이자 외까지 기존의 그 은행 플러스 알파의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기존의 인터넷 은행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아까 쇼핑숍 형태로 봤을 때 연관된 기사인데요. 어디 들어갑니까? 은행들이 편의점 들어간대요. 점포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은행권이 편의점을 이제 금융 서비스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GS25에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카카오뱅크는 롯데랑 제휴를 맺었죠. 그렇게 롯데 어디 편의점 아마 세븐일레븐 가시면 다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의점 가면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시중은행도 그렇게 된대요. 왜냐하면 편의점은 어때요? 24시간이니까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죠. 그다음에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도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고객들은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가까운 데 갈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편의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는 롯데랑 같이 해서 세븐일레븐 등 5천여 대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CU도 했대요. CU랑도 ATM 현금 지급기 이용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K뱅크는 GS25 관련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ATM이 이제 정맥 인증 기술을 해서 금융 상품 가입, 지금은 뭐 단순한 부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계좌 개설도 되고 체크카드 비시 발급 등 완전 하나의 은행을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은행들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 편의점을 제외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비용이 세이브되겠죠. 그다음에 인지도도 향상된다. 인지도 향상은 하나예요. 자꾸 나를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은행, 여기 가면 그거 되던데? 카카오뱅크네. 이제 세븐일레븐이 아니라 카카오뱅크인데? 이제 GS25가 아니라 K뱅크인데 이러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CU가 전국에 11,605개라고 합니다. GS도 역시 그에 비슷한데 이는 시중은행 중에 가장 많은 점포가 농협이래요. 농협이 1,162곳인데 이곳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훨씬 더 접근성, 편의성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신한은행도 CU와 전략적 MOU를 체결했고 디지털 키오스크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인 셀프 점포, 역시 또 정맥 인증 활용했다. 그래서 100여 가지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은행도 신세계
신세계 계열인 위드미라는 편의점과 제휴해서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편의점은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하네요. 일본의 세븐은행이 세븐일레븐 점포에 ATM 서비스를 구축해서 플러스 알파로서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모든 은행 업무를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비용도 줄이고 고객들은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융복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이 금융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금융업이다, 유통업이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합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용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나 금융권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혁신적인 움직임이 IT 기술과 접목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금융 상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두 가지 지금 그 전략인데요. 재밌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두 가지 외국계 은행들 다른 전략을 피고 있어요. 즉 미니뱅크숍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거대한 WM 센터,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로 들어가냐 그 부분이거든요. 자, 정반대 영업 전략을 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내용은 제가 왜 드리냐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지원하실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합 점포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 저는 쇼빈숍 형태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쇼빈숍 형태의 내용을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저는 복합 점포로 가는 게 트렌드라고 봅니다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그 시티은행이 했던 전략을 근기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SC제일은행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할인점 가면 들어가 있어요. 시티은행은 정반대로 조그맣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뱅크숍과 뱅크데스크로 고객을 밀착 공략하고 있는데 직원이 굉장히 조금 상주하고 있죠.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대부분 은행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평일도 없고 주말도 없어요. 그다음에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해서 직장인들도 그렇죠, 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업무 시간에 은행 찾기 힘든 그런 고객들, 쇼핑 고객 공략하고 있고요. 모든 종이 서류도 없어요. 태블릿 PC로 처리해서 은행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킨 부분인 거죠. 시티은행은 반대입니다. 대폭 폐지했어요. 고객이 찾지 않는 곳은 대신에 반포 WM 센터, 청담 WM 센터 등 잇따라 개점하면서 크게 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서울과 도곡과 분당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특화 전략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액티브 X를 제거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게 중요하죠. 깜짝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SC제일은행 전년 동기 대비 248.4%, 전분기 대비 427.7%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시티은행도 늘긴 늘었어요. 근데 87.4, 25.6 규모가 다르겠죠. 제가 봐도 조그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SC제일은행의 전략이 조금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죠. 금액적인 어떤 차이를 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두 가지 모델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행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근기의 요소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략의 승진인지는 사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대답, 그거에 따른 근기로 하나씩 선택하시면 되고요. 금융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은행은 이제 더 이상 은행이 아니다. 은행 플러스 알파의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 인터넷 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되면서 더욱더 심화된 경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에 있어서 내가 시중은행, 4대 은행, 5대 은행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과연 어떤 차별화된 혁신적인 모습을 제공해 줘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에도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기전자 통신으로 갈게요. 자, 글로벌 트렌드, 요즘 이제 광고도 하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 말 한마디면 뮤직 큐다, 볼륨이 커지고 있는 AI 스피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스티브 군,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요. 아마존 에코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뭔가 찾아봤잖아요. 그러다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이제 찾아보지도 않아. 뭘로 검색해? 입으로 검색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특히나 음악 종종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비서로 불리는 AI 스피커는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층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베이비 부모 사용자의 4배, 약 4천만 명
그렇죠? 1,000만 명이니까 4천만 명 정도가 2019년도에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들한테도 되게 고마운 존재거든요. 모르는 거 있거나 자녀 생일이나 모르는 거 있거나 이런 데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만 대답해 줄 수 없고 또 요즘 특히나 우리나라는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말벗이 되어주고 궁금한 걸 다 대답해 주니까 미국에서도 자녀 생일,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때 단골 선물 메뉴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자업계에서는 AI 스피커 시장 규모가 연평균 42.3% 쾌속 성장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블루투스 스피커 다들 집에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도 AI 스피커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플도 나왔어요. 애플은 근데 이름이 홈팟이더라고요. 애플이 봤을 때 홈팟인데 아마존 에코랑 구글 홈에 비해서 2배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왜 비싸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성 인식으로서 비서 역할도 해주는데 그것보다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시리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봤거든. 근데 사람들이 음성 인식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도 뭐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AI 스피커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음악을 재생하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스피커가 아니라 가정에서 다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AI 스피커의 시장에서의 성패가 결국에 홈 가전 시장의 주도권을 장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AI 스피커가 이걸 전체적인 어떤 가전을 컨트롤하느냐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던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홈 가전을 컨트롤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한번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러한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은 되고 있고 발전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AI 스피커가 그런 면에 있어 굉장히 핫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홈 플랫폼이 과연 될 부분인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예측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 마음을 읽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3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 노력하고 있는 부분 스마트카죠. 스마트카의 기술인데 지난 2월에 그 BMW에서 SK텔레콤이 170km로 달리는 커넥트카가 성공했대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T5가 한 단계 진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T5는 뭐냐면 차량 통신 기술 VTX 기술이랑 영상 인식 센서를 활용해서 사전에 전방 장애물을 파악하고 주변 사물과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차량과도 통신이 가능해진다. 즉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통신 가능해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다른 차량들과도 통신이 가능해져. 즉 통신회사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결국에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기 위해선 센서가 작동을 해야 되고 통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통신의 장을 누가 하고 있어요? 통신회사들이 그걸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회사들이 자율주행차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개발에 국내 이동통신 3사도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차세대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차세대 성장 사업이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시스코랑 협업하고 있고요. BMW는 뭐 삼성전자, 폭스바겐과 LG전자 등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엮여져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합종 연행하면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자율주행차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손을 잡는 등 스마트카 개발 경쟁하고 있다. 5G, 이 5G 기술이 돼야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초정밀 지도 기반 인술, 그렇죠? 기반 인지 기술,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 그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 등 통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KT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5G, 평창에서 5G 한다고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5G 관련된 버스도 운행을 성공을 했고요. 주도권을 지겠다는 전략이고 또 벤츠코리아랑 같이 프리미엄 커넥티드카 서비스도 오늘 9월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라고 해서요. 운전자, 차량, 서비스 센터 하나의 똑같습니다. 내용들은 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럼 차량문도 열고 냉난방 시스템 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기가진이를 또 활용해서 KT는 기가진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음성으로서 원격 시동하고 위치 안내 등을 지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LG U+도 커넥티드카 커머스 얼라이언스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설계 수단 뭐 다 통신으로서 자동차 모든 것들 사물들 연결시키고 주변 차량 연결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은 자동차 산업과 연관되어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통신들이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SKT가, KT가, LGT가 뭐가 났는데 각각의 기술별로 차별화된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차별화된 것을 포지셔닝하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경제 효과가 7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의 슈퍼컴퓨터라고 불립니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요. 근데 스마트폰보다 1000배 이상 많은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기술 등 즉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들이 모두 다 자율주행차 안에 들어가 있다. 특히나 인텔, 우리가 이제 컴퓨터, CPU로 봤던 인텔이 특히나 이쪽에 자율주행 시장을 조사했고 완전 자율주행하는 차량이 생성하는 경제 사회적 가치를 승객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좀 주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승객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면 파생되는 제품, 서비스, 가치, 그 다음에 시간 줄어들고 자원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다 승객 경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차, 5단계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것인데 2050년도에는 무려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일본과 브라질의 올해 GDP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승객 경제 첫 번째, 차량 소유를 이동성이 대체한다. 즉 이제 소유가 아니라 공유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새로운 운송과 교통 서비스를 등장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차가 그냥 혼자 간다, 저절로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공유의 그러니까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게 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완전 운송과 교통 서비스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 차량 비율은 낮아져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으로 구성된 교통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대체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 특히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세이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승객 경제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모바일 연결성, 도시화, 차량 공유 네트워크 부상, 교통 혼잡과 오염 등 즉 승객 경제 이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기업들이 계속 준비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에서도 보셨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는 당연한 거고 정보통신 기술이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하고 처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이제 특히나 인텔이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차세대 먹을거리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움직였던 핵심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이제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도 된다, 멈춰야 된다, 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반도체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인텔이 뭐 알테라를 18조 원에 거액 들여서 인수를 했다. 또 카메라 만드는 모비라이를 인수했다. 그다음에 뭐 인텔 고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 IoT 기술이 있고 아까 봤던 BMW는 또 인텔이랑 손잡아서 BMW iNext도 뭐 시중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율주행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돈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 기술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냥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는 친구가 됐건 삼성전자, LG전자를 지원하는 친구가 됐건 SK텔레콤을 지원하는 친구가 됐건 이 승객 경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파생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응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전 쪽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전 쪽도 굉장히 좋거든요. 관련된 기사 잠깐만 보실게요. 가격, 크기, 화질 따라 프리미엄 TV 시장 급변입니다. 자,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이 요동치고 있대요. 그래서 글로벌 프리미엄 TV 하면 삼성, LG, 그다음 소니거든요. 근데 점점 중국 업체들과의 그 격차를 점점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프리미엄 TV 시장의 변곡점이 삼성전자가 주축으로 하는 QLED, 그다음에 LG전자는 OLED거든요. 그래서 TV 가격, 사이즈, 그다음에 화질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소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과 LG가 각각 QLED, OLED TV로 싸우고 있는데 극심한 내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다음에 대형화라고 하는 또 다른 추세, 기술 경쟁과 더불어 가격 경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전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트렌드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당 1,500달러 이상의 TV가 절반 수준으로 인기가 뚝 떨어졌대요. 하지만 1,500에서 2,000달러 TV 기준 조금 더 비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28% 수준, LG전자는 15% 수준, 소니는 7에서 8%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시장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크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높으니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더 큰 시장 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프리미엄 TV의 초대형화다. 2020년이면 평균 48인치에서 50인치 시대, 모든 사람들 집에 가면 이제 다 50인치 TV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77인치, 88인치까지 내놓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주도권 늦추지 않겠다는 전략인 거죠. 또 가격도 1,000만 원대 초반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UHD 그 TV 제품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요. 2020년이면 68.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또 화질, 사이즈 같은 기술 경쟁으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 TV 있잖아요. 뭐 LG 거죠. LG 거는 여기 떼에다가 뭐 벽에다 붙이고 막 구부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즉 그런 기술력으로 해야 그런 전략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TV는 성장하는 시장의 크기가 지금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차별화된 기술은 무엇인가?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좀 더 늘리기 위한 그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기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건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전,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강화에서 미국서, 냉장고, 세탁기 등 5대 생활가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좀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공장 건설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출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삼성이랑 LG는 싼 거 안 팔고 비싼 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ED, UHD TV, IoT 가전 등 프리미엄 같은 해외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 월풀이 반덤핑 제소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외부적인 어떤 위협적인 요건이죠. 그다음 미국에서는 프렌치 도어 냉장고 시장도 드럼 세탁기 시장도 삼성과 LG가 어마어마한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이 심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쪽 현지 미국 빌트인 가전 브랜드 데이코와 시너지를 내는 방안 하고 있고요. 또 북미 시장에 공장 설립하면서 그런 것들 좀 피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가전 공장 설립 계획 내용 그렇게 해서 미국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 대한 또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LG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 짓겠다. 그다음에 신사업도 건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기전자 통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란 뗄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가전시장 쪽, 가전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가전시장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업도 좀 많이 여러분들 지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제가 잡아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는 HMR이라고 해서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한번 콜라보레이션부터 보죠. 음료업계 콜라보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나나킥 우유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신춘호 농심회장과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첫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는데 바나나킥을 고스란히 녹여넣은 듯한 특유의 달콤함을 앞세워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 바나나킥 과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잡음을 물론 이거 뭐야? 새로운 거 아니야? 라는 호기심을 있는 그런 소비자까지 흡수했다고 합니다. 또 유통망을 편의점까지 확대하면서 굉장히 확대했다. 그래서 사실 편의점이 여러분들 혁신을 알고 싶으면 편의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업을 지원하고 식품업을 지원하는 분들은 마트도 좋지만 전 특히나 편의점을 가보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은 성공 가능성이 낮잖아. 투자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기존 인기 제품과 연계해서 하면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컬래버레이션이 주도다라고 해서 식품업 지원하신다, 영업 마케팅 지원하신다는 분들은 무슨 상품을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식음료 업계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컬래버레이션 하고 있다. 또 조리퐁 카페라떼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조리퐁과 카페라떼를 섞어 먹는다는 점이 착안했고요. 또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초록 매실도 있다고 하고 동원 참치라면 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레스비 소보로빵 이건 좀 많이 나왔죠.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제품 패키지까지 레스비 캔 모양을 본떠서 친숙함을 더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같은 소비층을 공유하는 업계 내부에서 원래 서로 브랜드를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했는데 오랜 불안과 소비 침체가 나온 또 새로운 트렌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컬래버레이션을 주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이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투자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존에 널리 알려진 제품 인지도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충성고객 활용할 수 있다. 또 불경기에는 특히나 이런 비용과 위험성을 줄이면서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활발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술작품 패키지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시그램에 이런 예술작품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전 좀 무섭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물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마켓웨이 이 하트 되게 유명한 하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지금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다. 패션업계도 식품업계와 컬래버레이션을 해서요. 그 필라가 메로나 컬렉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메로나를 활용한 저 운동화, 그다음 슬리퍼라고 했는데 이거 신지 않고 이렇게 집에 어떤 장식품으로도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컬래버레이션은 이건 마케도가 삼성물산이랑 마케도랑 그 초코파이랑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식품 쪽이랑 의료업계랑 전혀 상관없는 업종끼리 이렇게 컬래버레이션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냐? 바로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낯섦이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보면서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제 뭐 한다고요? 집밥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배달의 민족이죠. 그 배민 거기에서 이제 음식 서비스하는 거, 그 음식 갖다 주는 서비스 경험해 보시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오는 시간대가 꼭 새벽에 갖다 주고 그래서 좀 약간 힘들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를 보면서 야 야쿠르트가 이런 걸 활용하면 굉장히 대단한 유통망이잖아요. 집밥 이런 걸 배달해 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밥을 아줌마가 이제 배달을 해준다는데 배송료가 무료래요. 그래서 이치온이라고 하는데 주문 후 매일 요리해서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0여 개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그다음에 한국 야쿠르트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쿠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바로 방문 판매 채널이잖아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집 앞에, 집 문까지 친절하게 가져다 주잖아요. 냉장 형태로만 판매되잖아요. 유통기한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접 전달한다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비탕과 육개장 같은 그런 국탕류 수요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반찬 중에는 장조림, 멸치볶음 등의 좀 장기적으로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좀 있고요. 향후에 총 60여 개를 목표로 메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약 1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HMR 시장 진출을 통해서 이제 야쿠르트도 종합식품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나 막강한 유통망을 갖고 있어서 신선 배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HMR 시장이 있어서 제가 HMR 시장을 조금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콜드브루 열풍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고요. 바로 HMR 시장에 관련돼서 남은 시간 동안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HMR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예요. 그래서 가정식 대체식품인데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먹는 데서 여러분들 3분 레토르트 식품 있잖아요. 옛날에 오뚜기 같은 그런 걸 출발했는데 이제 레토르트라고 안 하고 다 HMR이라고 하거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2013년도에 1조 700억 원에서 작년에 2조 3천억 원인데 올해 3조 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먹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HMR 현황은 바로 무엇이냐면 뭐 굉장히 많아요. 일치 남양유업도 그러니까 이건 예전 거거든요. 예전에 식품 회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했냐면 그런 외식 산업을 했었어요. 즉 기존에 있던 걸 외부에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 걸 냈었는데 획일하고 고급화 전략을 했는데 점점 그게 퇴색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식품사들이 최근에 새로운 먹을거리로 그런 외식 사업이 아니라 HMR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당, 그다음 뭐 대상, 풀무원, 동원 F&B, 신세계푸드, 아우홈, 그다음에 현대백화점까지 다 HMR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사업 영업에서 얻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연관 사업으로까지 영향력 확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당의 비비고를 2013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지금은 뭐 국, 탕, 찌개 대용식 등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점점 뭐합니까? 프리미엄이다. 조금씩 가격도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마트를 딱 가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마트의 경쟁 상대는 이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가 아니라 제당이구나. 식품회사구나. 왜? 이마트 가면 피콩 라인 있잖아요. HMR. 와 어마어마합니다. 없는 게 없어요.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도 식품회사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상도 뭐 휘슬링 쿡이랑 브랜드 론칭하고 있다. 또 냉장 HMR 시장 또 계속 프리미엄이죠. 기존의 식품회사들은 오뚜기라고 하는 3분 레토르트라는 것과 좀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프리미엄의 색깔을 계속적으로 입히고 있습니다. 동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신세계푸드 아워홈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고 있다. 2010년도부터 그다음에 HMR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 일환으로 그럼 HMR 어떠냐? 괜찮냐? 가시적 성과가 있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 동원 F&B, 풀무원 등도 HMR 덕분에 2조 클럽 달성했다고 하고요. 신세계푸드 역시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매장들 했으면 권리금 등 부대 비용이 높아서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HMR은 사실 비용 들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용 예측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예측해서 제대로 유통망만 잘 갖춰가지고 공급한다면 어찌됐건 1인 가구는 늘어날 거고 여성 근로자 증가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여성들이 보통 집에서 밥을 많이 하니까 식사를 많이 차리니까 근데 이제 밥을 차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다 사 먹게 되는 경우잖아요. 다 맞벌이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점점 이쪽 시장은 더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요층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니까 식품회사들이 HMR 시장 쪽은 계속적으로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라면이 덜 먹는 한국인이 라면이 졌대요. 왜? HMR 때문에 밀려서 5%가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라면도 이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도 드디어 HMR 시장에 뛰어들어서 농협도 밥심이라고 하는 그런 햇빵 같은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디자인까지 HMR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냥 단순한 HMR이 아니라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아무튼 HMR 시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식품 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HMR 시장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또 너무 부족해서 제가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좀 잘 파악하셔서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셔서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컨텐츠를 많이 보강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